지금 이 관세까지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때려놓고 여기서 달러까지 약세로 가버리면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달러 빠지는 거는 좀 거기다가 국채 수익률 오르고 이거는 좀 원치 않는 그림이었잖아요. 저는 요 관세 압박을 4월 말 정도 되면 웬만큼 마무리를 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달 말쯤이면 네, 중국하고의 강대강 개치는 계속 되더라도 뭐 한국과 일본과 유럽과의 협상은 이제 조기에 4월 말에 청사진 정도를 공개하고 또다시 유예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관세를 막 높은 관세율을 갖다 때리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달러가 강해지고 관세를 두들겨 맞는 나라의 통화는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자, 이 혼란스러운 외환시장 우리 지금 민정군께서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달러 약세 올해 들어서의 이제 미국 주식시장 하락과 달러 약세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월 말에 결정적으로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이 딥시크 사태를 기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서 시장에서는 지난 1기 때하고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거다. 요거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경기 침체 테마에 묶여버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한 해를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원동력이 미국 성장 예외주의였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예외주의를 이제 테마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의 글로벌 자금이 쭉 빨려 들어가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 테마가 꺾이기 시작한 거죠. 테마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되니까 성장 예외주의에 힘입어서 올라갔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을 받는 와중에 대안을 찾죠, 시장에서는.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최근 3월까지를 1분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랑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 2024년에는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글로벌 자금이 유로를 달러화로,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 대안을 찾아서 자금의 리밸런싱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달러를 다시 유로로,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바꾸다 보니까 미국 증시 하락과 맞물려서 달러 자체도 이제 약세로 가는 이런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게 달러 가치를 이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3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왼쪽 차트에 그거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가총액을 이제 저희가 하늘색 차트로 그려놨고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갔던 2024년에는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올해 들어서 꺾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외 주식시장의 성과가 더 잘 나왔으니까 글로벌 자금이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꿔서 다른 국가의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자산 성과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뒤처지게 되면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는 미국 주식보다 유럽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를 유로화로 바꿨으니까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달러가 크게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하고 묶어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전통적인 환율 결정 이론에서 무슨 뭐 양국 간의 금리 차 이런 것보다 요즘은 결국 금융시장 관점에서 어디로 자금이 가느냐 이게 더 환율에 더 결정적인 변수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경제학, 국제경제학 배울 때 말씀하셨던 이자율 결정 이론 같은 걸 많이 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막대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가 특정 환율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보통 저희가 환해치를 대부분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환해치를 하지 않는 자산, 주식시장의 자금 플로우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가 외환시장에서 중요한 환율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는 계속해서 그래도 흑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를 쫓아서 작년까지 또 연초까지 계속해서 우리 환율도 막 1,400을 위해서 놀고 뭐 뉴노멀 소리도까지도 나왔는데 결국 우리도 그러면은 전통적인 무역 수지 경상 수지만 갖고 이게 흑자라고 원화가 강해 이런 소리 못하게 이 자본 수지 쪽에서의 결국 포트폴리오 자금 이동이
환율 하락, 원화 강세를 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47페이지 오른쪽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면 47페이지? 네. 아따 이게 무슨 리포트길래 이렇게 많아요, 길어요 이게. 분기 전망이라 좀 내용이 전망. 많은데 47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네. 보시게 되면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무역 활동을 통한 무역 수지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출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 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마이너스는 달러가 유출됐다는 거고 플러스 구간은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막대하게 늘어나서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순매수 금액이 100억 불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에 1, 2, 3월만 집계를 해보면 우리나라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110불 정도 나옵니다. 작년 한 해보다 만큼, 그거보다 많은 금액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요 작은 풀로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의 외환시장을 볼 때는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고려하지 않는 수급 변수였었는데 작년부터는 요 수급 변수가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출을 발생을 시키다 보니까 요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화 강세를 막는 글로벌 자금 이동에서의 자본 수지 측면에서 원화 강세를 방어하는 재료로 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그 보여주신 그 47페이지 왼쪽은 보니까 위안화하고 원화 환율이 거의 뭐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신 것 같고. 맞죠? 네, 근데 위안화 대비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데 원화는 안 쫓아갔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네, 그럼 왜 안 쫓아갔느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었다. 달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계속 유출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플로우, 그 흐름 측면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작년 4분기부터 외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오히려 많이 팔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들도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고 특히나 올해 1, 2, 3월에는 중국이랑 유럽 그리고 홍콩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자금이 유입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달러를 밖으로 유출시키는데 외국인 자금이 그걸 방어를 못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수지가 마이너스 폭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환율이 위안화 강세, 특히나 3월 달에 있었던 위안화 강세를 못 쫓아갔다. 동조화가 되지 않고 탈동조화가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틀 전에 네네. 이게 장중에 87원 60전도 가고 종가가 84원이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그때 벌써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그러셨어요. 야 이거 결국 1,500원 가나 했는데 우리 은행의 하우스뷰가 됐건 우리 민경원 연구원의 거기 됐건 그때 뷰가 어땠었어요 본인? 저희는 고점 거의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보셨어요? 네, 저희는 3분기 초반까지는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워낙 고유의 리스크가 제거가 됐고 우리 국내적으로 네, 요게 제거가 되고 트럼프가 결국 90일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대내의 불확실성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준다면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를 그때는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0원 레벨까지 올라가면서 1,500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요게 과거 우리나라 환율의 추이를 봤을 때 1,500원 레벨까지 갔다 그러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소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시장에 달러가 없어서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환율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내 금융시장에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달러는 많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고 소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대응을 보류하는 거죠. 특히나 달러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달러가 많은데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로운 달러가 있지만 레벨 자체는 빈곤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 스탁, 아까는 플로우 물량을 가지고 거주자 해외 주식 투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고라고 보는 스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이제 한 850억 불 정도 기업들이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게 내고 물량으로 나와주기 시작한다면 시장에서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요게 우리은행의 하우스뷰였는데 오늘 다행히 방송 시작 전에 빠져주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주자 외화예금은 2월치까지만 나왔죠, 지금 현재. 네, 2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3월달에 어떻게 했었는지는 참 궁금하긴 한데 2월까지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참 현명하게 대처한다 할까? 그러니 이게 지금 올라오면은 1,400원대 후반, 1,500원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달러를 쌓아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환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번 주에 80원대 레벨 찍고 나서 예. 그때부터는 수출업체 내구 물량이 다시 시장에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공격적으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수출업체 내구가 상대적으로 좀 수급적에서 환율을 눌러주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가을께 네. 1,440원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요. 예. 그때도 그 레벨이 쭉 올라갈 때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업체들이 바로 매도 대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외화 예금 형태로 은행에 달러를 예치해두고 시장을 쳐다보는 거죠. 관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연말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네. 중국 경기 리오프닝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예. 코로나 이제 봉쇄로 대도시를 이제 봉쇄했던 중국이 그 봉쇄를 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2023년부터는 중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될 거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뭐 한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본 거였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환율이 빠지기 시작할 때 거주자들의 외화예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추격 매도 형태로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4개월 정도에 걸쳐서 환율이 한 200원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때하고 상황은 거진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외환시장 수급이랑 쌓여있는 달러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게 시장에 유입되면서 빠져주기 시작한다면, 내고 물량으로 유입돼주기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지금의 고환율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저희는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달러원 인포메이션 차트로 달러원 위클리 차트가 나왔어요. 지금 저 한 86원, 뭐 88원, 86원 근방에서 혹시나 그냥 차티스트 관점에서 이중천정 찍고 저거 아래쪽에 저거 네크라인 무너지고 해서 한번 와르르 한번 쏟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저희는 그 기준선을 1,430원이 얼마나 빠르게 뚫리는지를 보자는 1,430원이 네. 네크라인이 2월 저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던 네. 그 순간인데 네. 요 레벨이 빠르게 뚫리면은 2분기 말까지 저희는 1,300원 후반까지 레벨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43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환율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 수출업체들이 서두를 이유는 없잖아요. 네. 좀 더 우리가 관망하면서 물량을 정리하겠다라고 대응을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2분기 말 기준으로 1,410원에서 20원 정도의 종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제 키포인트는 30원이 얼마나 빠르게 역내 이제 정규장에서 뚫릴 거냐. 요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시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임팩트가 있다고 보세요?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금융시장의 자본 이동이 환율의 그러니까. 적정 가치를 예. 보는데 예.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승에서도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할 거고 워낙 강세에서도 수익을 얻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이제 저가 매수를 하기 전에 필요한 확신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 그게 외국인들이 확신이 서줘야. 그래야 이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환율 측면만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빠르게 안정된다는 게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 상승 때문에 본인들의 원화 주식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을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어젯밤에 일본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이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개가 그냥말로 짱태 음봉이 생기면서 일봉에서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100이 깨졌고 뭔가 심리적으로 그래도 100하고 세 자리 숫자하고 두 자리 숫자는 느낌이 좀 다른데 다르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달러인이 그렇게 훅 내려가니까 뭐 달러인 내려가는 만큼 엔화 강세 폭을 만큼 못 가다 보니까 엔원이 올라오긴 와서 10대 1이 돼버렸는데 네. 그러면 N은 조금 반영한다 치고 N은 강수로 간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분간.
당분간은 그렇죠. 저희는 5월까지 엔화 강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네. 그걸 갖고 자꾸 이렇게 엔캐리 청산으로 엮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셔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질문은 최근에도 세미나 가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러실 거예요. 작년 8월에 있었던 하도 그 충격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를 저희가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될 텐데 네네. 일본이 그동안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엔화로 조달을 해서 네. 그거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뭐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채권이나 혹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다른 해외 국가의 자산을 매입한다라는 개념이 엔캐리 트레이드잖아요. 네. 이게 청산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빌렸던 엔화 자금의 비용,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고 그래서 이 자금을 갚게 되니까 이게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 예. 청산인데 예.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8월 달에 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한때 주식시장에 이제 하락하게 만드는 주춤하게 만드는 재료였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투자 항목을 보시게 되면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 샀어요. 오호. 그럼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정의를 했을 때 청산은 요 자산을 매각해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니까 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해외 장단기 채권을 매수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었고요. 주간 단위 통계를 봤을 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는 누가 만들었는데 선물 포지션이에요. 선물. 네, 저희가 흔히 웹더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걸 저희가 웹더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라고 헤지펀드랑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엔화가 약세로 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BOJ가 우린 금리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포지션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CFTC에서 나오는 그 상업용, 비상업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던 작년 8월경에 엔화 약세 포지션이 전부 다 뒤집힙니다. 그래요. 아, 맞아요. 또 이게 뒤집히면서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죠. 일본은. 뭐? 일본 개인들의 마진 거래요. 마진 거래. 네, FX 마진 거래. 이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포지션도 엔화 약세 베팅하고 있던 포지션이 그때 처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나왔을 때 포지션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정리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이 뭐 금리를 올리거나 엔화가 강세로 가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으로 복귀하는 자금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아니고. 선물 시장의 포지션 베팅에 대한 포지션 청산 때문에 발생한 웹더독 현상이었던 거죠. 웹더독 현상이었다. 그 이후에 오히려 12월에 있었던 엔화 강세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속도는 빠르긴 했었거든요. 폭은 깊진 않았지만 그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작년 8월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일본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생보사들이 굳이 미국채를 살까? 어허. 오히려 그거를 팔고 일본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어? 요게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루머의 근거거든요. 근거다. 근데 재밌는 건 얼마 전에 우에다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이 채권을 매입해서 그 금리를 막아주겠다는 코멘트가 한 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미국하고 일본의 정책 공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레벨이 올라가지 않게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미국채를 전부 매각하고 일본 국채를 매입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번에도 하나의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그건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제 예상을 했다가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당황스러운데 중국이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은 그 관세 효과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뭐 엔간해야지. 무슨 뭐 20%, 10%, 20% 같으면 환율 좀 이렇게 얼마 해석인데 145% 그렇다고 뭐 환율을 얼마를 갖다가 절하를 시켜? 그러면 한 위안화가 한 8에서 9 위안 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돼. 한 12위안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 결국 위안은 그렇게 더 약세로 가기 내지는 평가절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가 절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없다. 최근에 이제 125% 관세 얘기가 나오던 중에 뉴욕장에서 달러 위안 역외 환율이 7.4를 뚫고 올라갔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해서 관세 대응할 거다라는 이 디밸류에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었는데 그때 뭐 고시 환율도 7.2 위라고 해서 잠시 긴장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시아장에서 시작이었었고요. 이제 뉴욕장에서는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달러 위안이 여기에서 튀어버린 건데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43페이지 왼쪽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43페이지. 네. 지금 2023년 이후에 지난번에도 이 차트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달러 위안 환율이 7.3을 넘어가면 요 고시 환율과 시장 예상 환율의 괴리가 1000핍 이상 커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예. 10시 15분에 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발표하는데 그 전에 시장에서 가격을 다 받아보거든요. 은행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고시 환율 얼마로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 모은 다음에 극단값 2개 제거해버리고 절사 평균을 내는 값이 나옵니다. 예. 그거 대비 고시 환율이 얼마냐를 보는 건데 예.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위안화 환율을 고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꿔서 말하면 인민은행이 7.3 레벨이 넘어갔을 때 어허. 우리 이 레벨 이상 위안화가 절하되는 걸 원하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최근에도 7.2 위에서 한번 고시 환율을 높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예상보다 1000에서 1400핍 정도 낮은 수준으로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보니까 위안화 절하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인민은행이 보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 저희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45페이지 오른쪽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45페이지.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위안화 국제화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무역금융결제, 이제 금융 저희가 주식 거래하거나 이런 걸 배제한 실제 이제 경상 거래 측면에서의 결제 빈도를 보는 건데 2022년 전까지는 위안화 결제 비중이 스위프트에서 1%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스위프트 내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최근엔 올해 연초 기준으로 6%를 넘어갔거든요. 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예. 스위프트 데이터입니다. 스위프트 데이터.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IPS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 결제라는 러시아 쪽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스위프트에서는 6%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않고 있지만 그 걔네들까지 다 합치면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뭐 중국 러시아 분위기에서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할 거 아닌가?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안화 결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실제 비중이 더 높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확 절하시켜 버린다면 국제화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겠죠. 아, 그렇겠다. 위안화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질 테니까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고시환율을 발표할 때 중국은 역주기 조절 대응이라는 항목을 네. 넣어가지고 그게 중국 애들만 아는 값이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환율을 고시해서 안 그래도 신뢰성이 낮은데 여기서 관세 이슈 때문에 국제화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를 시켜버린다는 얘기는 국제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안화 국제화가 결실을 2022년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역설적으로 저희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율 자체가 어느 정도 절해서 통할 것도 아니고 요 국제화 이슈도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안화도 지난번 3월에 제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양회에서 내수부양세 공격적으로 나오면 위안화 강세로 갈 거다. 시청자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어떡해요? 믿을 게 없어서 위안화를 믿느냐. 어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위안화가 7.3 초반 레벨에서 7.2 초반까지 한번 확 밀렸었거든요. 3월에는 위안화를 믿었죠. 근데 문제는 요 관세 이슈 이후에 7.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다시 7.3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인위적인 절하는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유럽장에서 29원도 살짝 물고 내려가네. 1428원, 90점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위안화가 뭐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할 것으로도 보지 않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달러엔 환율이 여기서 엔화 약세, 즉 달러엔 환율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이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열려 더 크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달러가 뭐 선진국 통화들에 대해서 대체로 뭐 스위스 프랑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이게 지금 1.02, 1.03 해갖고 이거 1대1 페르티 간다고 했던 게 언제인데 지금 1.13이요 유로가. 네. 야 이러니 뭐 전망하는 사람은 맨날 헛소리 하는 사람이 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만 자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요. 그럼 우리 환율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430원 30원이라 하셨는데 20원이라 하셨는데 30원 저희 기준선으로 보고 있어요. 야, 요 1430원이 지금 오늘 NDF 시장에서는 깨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리고 내일 이제 정규장에서 그 레벨이 아래 1420원대에서 유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수출업체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쏟아낼 수가 있네. 그때부터는 더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파는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빨리 팔아야죠 그러면. 그래요. 지금 스왑 포인트가 굉장히 불리한데도 혹시나 그러면 매도 해치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우리나라 있다. 중공업체가 지금 금융위기 이전에 구가했던 전성기 이상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만 중공업 3사 그 다트의 공동 네. 시행 기준으로 70억 불 정도 신고가 들어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한국산 선박 선호도가 올라오면서 고부가 가치 있는 LNG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공업체들이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공업체들이 2022년에 환율이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래 연초에 받은 물량을 환해치를 걸어놨다가 환율이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터지지. 손실. 파생 거래를 한 거니까요. 이 경험이 있어서 중공업체들도 되게 스마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수주 받으면 환해치하자 바로바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물량들을 모아놓고 환율 시장 동향을 보고 레인지를 정한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최대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거는 1480원까지 갔던 환율이니까 당연히 지켜보자라고 의사결정을 했었겠죠. 근데 지금 환율이 다시 30원이 확 뚫리면서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도 해지 같은 경우도 먼저 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요새도 원먼스 2원 50전인가요? 마이너스? 네, 그 정도. 그 정도. 1년짜리나. 1년이 마이너스 한 27원 정도 나올 겁니다. 27원 정도 27원 정도 낮은 환율이라도 걸려면 걸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죠. 지금 이 관세까지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때려놓고 여기서 달러까지 약세로 가버리면은 미국은 물가가 진짜 인플레가 장난 아닐 텐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달러 빠지는 거는 좀 거기다가 국채 수익 국채 가격도 막 빠지고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 오르고 이거는 좀 원치 않는 그림이었잖아요.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계속 이 환율이 여러 가지 통화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요 관세 압박을 4월 말 정도 되면 웬만큼 마무리를 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달 말쯤이면 네, 중국하고의 강대강 개치는 계속 되더라도 뭐 한국과 일본과 유럽과의 협상은 이제 조기에 4월 말에 청사진 정도를 공개하고 또다시 유예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속도를 내면서 왜 이렇게까지 무역 압박을 할까?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5월, 6월에 부채 한도랑 감세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부채 한도? 부채 한도 협상이랑 이제 감세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요 관세 인상한 거에 대한 보복 관세가 들어오면서 공화당 상원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감세안이나 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같은 공화당 의원에서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4월 안에 이 무역 압박을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세를 유예하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유예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점에서 감세안과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더 큰 경제 정책의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하는 압박이 저는 이벤트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기 때도 생각해 보시면 중국한테 관세 올려놓고 갑자기 고위급 회담한다 그래서 유예시켰다가 협상에서 진행이 잘 안 되면 관세 더 올리겠다라고 압박했다가 또 다시 유예했다가 이 패턴의 반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패턴이 저희는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부채 한도 협상이나 감세안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몰아서 진행하고 유예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약달러도 문제가 되겠지만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는 그냥 심리 지표에서만 반영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일단 시나리오를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당연히 뭐 주식시장도 반등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달러 자체도 더 약세로 가기보다는 지금 과도하게 달러가 빠지고 있는 거니까 반등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협상이 잘 진행이 됐을 때. 근데 그 시점에서 원하는 그 달러 반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반등을 쫓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 환율 자체의 하향 안정화는 달러 지수가 이제 트럼프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제 주식시장 반등에 맞춰서 계속 레벨이 2분기까지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 요게 저희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